안녕하세요.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는 60대 여성입니다. 결혼한 지 32년 만에 혼자가 됐죠.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절 어떻게 볼지 두렵기도 하네요.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해도 막상 현실에서 그렇게 행동하면 욕먹기 십상이죠. 특히 제 또래인 분들은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자랄 때는 그게 당연했으니까요. 저도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착한 며느리, 무조건 참고 희생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맞는 줄 알았어요. 30년 넘게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제 선택 때문에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 걱정이 앞서기도 한데요. 그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변명하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제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려드릴게요. 저는 충청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5남매 중 막내딸이었죠. 위로 오빠가 셋, 언니가 하나 있었고요. 아버지는 농사일하면서 틈틈이 목수일도 하셨고 어머니는 집안일과 농사일을 하셨어요. 그야말로 전형적인 시골 가정이었죠. 어릴 때부터 저하고 언니에게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어요. 여자는 시집가서 잘해야 한다. 이 말을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네요. 시부모한테 잘하고 남편 뒷바라지 잘하고 아이들 잘 키우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셨거든요. 어머니 세대에서는 그게 진리였으니까요. 그래서 집안일도 어릴 때부터 언니랑 제 몫이었어요. 오빠들은 공부한다고 방에 들어가 있으면 됐지만 저랑 언니는 학교 갔다 오면 바로 부엌으로 가야 했죠. 사실 저는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중학교 때 전교에서 10손가락 안에 들었거든요. 선생님이 열심히만 하면 대학에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현실은 달랐죠. 여자가 대학은 무슨 대학이야. 오빠들 대학 보내기도 빠듯한데 생각도 마라. 솔직히 억울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며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저는 뭐든 참고 삼키는 편이에요. 억울한 일이 있어도 속으로 삭히는 그런 성격이요. 싸우는 거 싫어하고 남들한테 미움받는 것도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 늘 손해보는 쪽이었죠. 어머닌 그런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희숙인 착해서 시집가면 잘할 거야. 그때만 해도 이 말이 칭찬인 줄 알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참 어이없지만요. 남편을 만난 건 26살이었죠. 제일 친한 공장 동료가 소개해줬어요. 우리 친척 오빠 있는데 성실하고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볼래? 그렇게 남편을 만났는데 첫인상은 괜찮았어요. 말수가 적고 과묵한 편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워 보였거든요. 중견기업 생산직 사원이었고 장남이라고 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 보고 싶다고 좋은 사람 있으면 빨리 결혼하라고 맨날 그래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효자구나. 가정적인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참 순진했죠. 연애 기간 동안 시댁에 딱 2번 방문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얌전하고 순해 보이네. 그땐 그 말이 칭찬인 줄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나 보다.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건
만만해 보인다. 부려먹기 좋겠다. 그런 의미였던 거죠. 그때 시어머니를 보고 와서 걱정하는 절 보며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우신데 그래도 자기가 잘 맞춰주면 될 거야. 그렇겠지? 내가 잘하면 어머님도 내 진심을 알아주실 거야. 더 노력할게. 그때는 어느 집 시어머니가 안 까다롭겠어요? 내가 잘하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그게 얼마나 아니란 생각이었는지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됐지만요. 그래도 남편 하나 믿고 결혼을 결심했어요. 남편은 집 밖에서는 정말 무던하고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직장에서도 동료들한테 인기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 욕하는 사람도 없고요. 술, 담배도 안 하고 성실하고 여자 문제도 없고 그런 면에선 정말 괜찮은 남자였죠. 근데 문제는 집안일이나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였어요. 당신이 참아야지.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이기려고 들지 말고 좀 받아들여. 이 한마디면 끝이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상황이어도 결론은 다 이거였죠. 처음에는 효자라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남편은 효자가 아니라 그냥 편한 쪽을 선택하는 거였다는 걸요. 결혼 후에 집어들 상황이 안 돼서 시댁에서 합가 생활을 시작했어요. 시부모님하고 시누이, 그리고 저희 부부 이렇게 5식구였죠. 시아버지는 과묵한 분이셨어요. 집안일엔 아예 관심이 없으셨고 종일 방에서 TV만 보시거나 밖에 나가 계셨죠. 시누이는 저보다 5살 어렸는데 30이 되도록 시집을 안 가고 집에 있었어요. 같이 살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감시 대상으로 보는 걸 알았죠. 이 집 물건 함부로 손대지 마라. 나한테 다 물어봐. 첫날부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살면서 정들면 풀어지시겠지 그렇게 생각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의심은 정말 끝이 없었어요. 제가 뭘 해도 의심만 했죠. 네가 내 돈 만졌지? 장 봐온 거 영수증 내놔봐. 얼마 빼돌렸어? 처음에는 아니라고 해명했어요. 근데 해명하면 할수록 더 의심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지쳐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뭘 해도 다 소용없으니까요. 나중에 보니 시어머니는 저한테 아들을 뺏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남편이랑 방에서 얘기만 해도 문을 벌컥 열고는 이러셨어요. 방문 열어놔라. 둘이서 뭔 얘기를 그렇게 숨어서 해? 일부러 닫은 거 아니에요, 어머니. 신혼인데도 방문을 닫고 있으면 불같이 화를 냈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안 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누이한테 털어놓고 도와달라고 해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엄마 좀 예민하니까 언니가 잘 좀 맞춰요. 언니가 엄마 자극하는 게 있다니까. 그러다 결혼한 지 2년 정도 지났을 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일이 생겼죠. 어느 날 저녁에 시어머니가 온 집안을 발칵 뒤집기 시작했어요. 내 큰 반지가 없어졌어. 다 거실로 모여라 빨리. 시어머니는 집안 식구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거실에 다 앉혀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쳐다보다가 갑자기 시선이 저한테서 멈추더라고요. 너 솔직히 말해. 네가 가져갔지? 너 오기 전까지 우리 집에 이런 일 없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전 어머니 방에 들어간 적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아무도 안 들어온 내 방에서 없어졌는데 너 아니면 누가 가져가? 아니에요. 진짜 아니라고요. 저한테만 왜 그러세요? 여보, 말 좀 해줘. 제가 끝까지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하자 시어머니가 소리를 버럭 지르더라고요. 그럼 누가 가져갔는데? 귀신이 가져갔냐?
그런데 남편까지 한마디를 안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방에서 혼자 울었어요. 남편한테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는데 그때 돌아온 대답이 뭔지 아세요? 평소에 당신이 뭔가 오해받을 행동을 했나 보지. 그러니까 엄마가 믿을 수 있게 잘해. 이 말 들었을 때 너무 서러웠어요. 내 남편이 왜 내 편이 아닐까? 왜 한 번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을까? 그 생각에 밤새 울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도둑년 보듯이 쳐다봤죠. 밥 먹을 때도 설거지할 때도 계속 감시하면서요.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반지가 발견됐어요. 시어머니 방 이불장 깊숙이 들어있었대요. 시어머니가 직접 넣어두시고는 잊은 거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래, 사과하시겠지. 며칠 동안 도둑 취급했으니까 미안하다곤 하겠지. 근데 시어머니한테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들은 줄 아세요? 네가 몰래 갖다 놨겠지. 모를 줄 아냐? 내가 사람 취급 안 하니까 무서운 거야.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 결혼 잘한 건가? 금반지 사건 이후로도 저는 시댁에서 계속 살았어요. 분가하고 싶다고 말할 엄두가 안 났거든요. 그 당시 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시부모님, 시누이, 남편, 이 4사람 아침상을 차려야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반찬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했어요. 아침상 차리고 남편 출근 준비도 없고 시아버지 도시락 싸고 시누이 회사 가면 그때서야 저도 밥을 먹었어요. 다들 먹고 남은 찬밥으로요. 저는 따뜻한 밥을 먹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애 낳고 일주일 만에 밥을 했을 정도니까요. 그때 혹사당한 게 지금까지 남아서 아직도 손목이 시려요. 그래도 시누이가 나가고 나서 우리도 분가를 했어요. 분가하는데도 조건이 있었죠. 여기랑 가까운 데로 구해. 주말마다 와서 청소하고 반찬도 좀 해놓고 가. 결국 분가를 해도 분가가 아니었어요. 주말마다 시댁에 가서 청소하고 일주일치 반찬 만들어 놓고 빨래하고 평일에는 우리 집에서 살고 주말엔 시댁에서 일하고 출퇴근 시집살이였죠. 그렇게 7년을 보냈어요. 2년은 합가로, 5년은 출퇴근으로요. 그 7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은 적이 없어요. 잘한다는 말도 없었고요. 매일 따가운 잔소리뿐이었죠. 국이 짜다, 반찬이 맛이 없다, 청소를 대충 했다, 매주 이런 말만 들었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다. 나만 버티면 되지 하고요. 겨우 분가해서 숨 좀 쉴 만한가 싶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왼쪽 마비가 와서 거동을 전혀 못하시게 됐죠. 대소변도 못 가리셨고요. 병원에서는 재활하면 좀 나아질 수 있다고 했는데 나이가 있어서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도 장남인 태호가 이럴 때 아버지 모셔야지. 남편이 장남이니까 당연히 남편이 해야 한다는 거였죠. 결국 간병은 제 몫이 됐어요. 시누이한테 나눠서 같이 좀 하자고 설득도 해봤죠. 그런데 시누이가 이러는 겁니다. 언니, 전 남편 사업이 바빠서 자주 못 가요. 오빠가 장남인데 오빠가 나서서 해야죠. 한 달에 한 번 얼굴 비추고 가는 게 다였어요. 그것도 빈손으로 와서 밥만 먹고 갔죠.
아픈 사람 앞에 두고 서로 누가 할 거냐 싸우는 것도 싫어서 제가 혼자 욕창 관리하고 기저귀 갈고 가래 흡입하고 다 했어요. 간병이 얼마나 힘든지 직접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몸도 힘들지만 마음이 더 힘들잖아요. 끝이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그때 잠깐 다니던 일도 그만둬야 했어요. 간병하면서 일을 병행할 수가 없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 조금씩 모아뒀던 돈 다 포기했어요. 오로지 시아버지 간병 때문에요. 넌 시아버지 옷을 왜 이렇게 입혀놨어? 병원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뭐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런데도 똑같았죠.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은 적이 없었어요. 심지어 남편은 주말에 가끔 병원에 와서 한두 시간 있다 가는 게 다였어요. 평일에는 회사 일로 바쁘다면서 안 왔고요. 그러면서 저한텐 이렇게 말했죠. 당신 진짜 수고 많아. 근데 우리 엄마한테도 좀 신경 써줘. 엄마도 힘들잖아. 제가 힘든 건 안 보이고 시어머니 힘든 것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언젠간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니, 그런 생각하며 모시면 안 되지만 어쨌든 끝이 오면 이 고생도 끝나겠지, 그렇게 버텼어요. 그렇게 2년의 간병 끝에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저 혼자 곁에 있었어요. 그때 시아버지 손을 잡고 앉아 있었는데 2년 동안 매일 만졌던 손이었죠. 기저귀 갈아드리고 몸 닦아드리고 욕창에 약 발라드리면서 수없이 만졌던 손. 근데 그 손이 점점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렇게 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던 건 저 혼자였어요. 남편이 온 건 1시간 뒤였죠.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시아버지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죠. 아버지, 저 좀 보세요. 그렇게 우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이상하게 아무 감정이 안 들었어요. 한 달에 한두 번 보고 가던 사람이 막상 돌아가시니까 저렇게 우네. 그 생각만 들더라고요. 바로 장례 준비가 시작됐어요. 3일장을 치르기로 했고 장례식장 예약하고 부고 돌리고 뭐 이것저것 할 게 태산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죠. 조문객이 올 때마다 울더라고요. 남편은 친척들이랑 인사하고 술 마시고 이야기하느라 바빴어요. 시누이는 힘들다고 안쪽 방에 가서 쉬었어요. 그럼 누가 일을 했겠어요? 또 저예요. 3일 동안 쪽잠도 거의 못 자고 돌아다녔죠. 너무 지쳐서 쓰러질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아무도 괜찮냐고 안 물어보더라고요. 장례 마지막 날이었어요. 발인하고 납골당 다녀와서 식사 자리가 있었어요. 가까운 친척들이랑 가족들이 모인 자리였죠. 그때 시누이가 입을 열었어요. 저희 돌아가면서 간병하느라고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2년 동안 정말 말도 못해요. 순간 숟가락을 놓았어요. 뭐라고? 돌아가면서 했다고? 시누이가 계속 말했죠. 다들 바쁜데 시간 쪼개서 돌보느라 힘들었어요. 그래도 끝까지 저희가 했으니까. 친척 어른이 시누이 손을 잡았어요. 그래, 고생했다. 그래도 자식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네 아버지도 좋아하셨을 거야. 저는 도저히 듣고만 있을 수가 없어서 입을 열었어요. 그건 아니지 않나? 시누이가 저를 쳐다봤어요. 아니, 솔직히 돌아가면서 했다는 건 아니잖아요. 말은 바로 해야죠. 매일 병원 간 건 저예요. 새벽에 가서 밤에 오고 기저귀 갈고 그거 다 내가 했잖아요. 그 말에 시누이 표정이 굳더라고요. 아니, 저도 갔잖아요. 아가씨 한 달에 한 번 오지 않았어요? 2-3시간 잠깐 있다 간 게 간병인가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시누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언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예요? 나도 갔다고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갔잖아요. 그게 뭐 쉬운 줄 알아요? 우리 집에서 아빠 병원까지 오는 게 얼마나 먼데. 그래요, 멀죠. 저도 알아요. 근데 저는 매일 갔어요. 그것도 2년을 꼬박. 옆에 있던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당신 지금 장례식장에서 뭐 하는 거야?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지금 간병을 다 같이 했다고 하잖아. 그걸 듣고도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다 같이 한 거잖아. 누가 그런 걸 따져, 가족끼리. 다 같이? 그럼 당신은 뭘 했는데? 주말에 가끔 와서 얼굴 한번 보고 간 게 다잖아. 남편 얼굴이 벌개졌어요. 나는 뭐 놀아? 돈 벌어야 하잖아. 당신이 그래서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아버님 간병하느라고 일 못한 거야. 내가 뭐 때문에 일을 그만뒀는지 알면서 그래. 친척들이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싸해졌죠. 신우이가 인상을 쓰면서 말했어요. 언니, 지금 아빠 장례식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랑이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너무 억울해서요. 아니요, 전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치사 하는 거잖아요. 가족이 한 일 갖고 왜 치사하게 그래요? 가족이 한 일이요? 아가씨, 말은 바로 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자 조용해졌어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그래, 네가 고생한 건 우리도 다 안다. 근데 그건 네가 할 일 아니었냐? 네? 아니, 내 아들 잘 키워서 너한테 보낸 게 어딘데. 며느리가 시아버지 간병하는 게 당연하지 뭘 그렇게 공을 바라고 했어? 아니 뭐 누가 너더러 안 모셨다 그러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 인생을 다 바쳤는데 어떻게 이게 당연한 일인 걸까요? 어머니, 저 일도 그만뒀어요. 돈도 못 벌고 제 몸도 망가지고. 그럼 너 말고 누가 해? 태호는 돈 벌어야지. 수연이는 시집갔지. 네 일인데 뭘 그래? 더 이상 말이 안 나왔어요. 너무 기가 막혀서요. 입술만 달싹거릴 뿐이었죠. 상황을 정리하려고 친척 어른이 헛기침을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자, 다들 진정해. 어려운 시기인데 가족끼리 싸우면 안 되지. 그렇게 한순간에 모든 게 정리됐어요. 다들 일어났고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화장실에 들어가 샤워기 물을 틀었어요. 그리고 울었죠. 목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손으로 입을 막고요. 단지 고생했다는 한마디 듣고 싶었던 것뿐인데 돌아오는 건 당연하다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독하게 마음먹었죠. 다시는 저 인간들한테 이용당하지 않을 거야. 그 뒤로 저는 많이 변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시댁에 거의 안 갔죠. 주말마다 가서 청소하고 반찬 만들어 놓던 것도 안 했어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끝까지 버티고 안 갔어요. 여보, 엄마가 밥을 못 드시고 있대. 반찬이 하나도 없다고.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왜? 당신이 해드리면 되잖아. 아니 지금 수연이도 바쁘다고 그러는데. 나도 바빠. 그렇게 버텼어요. 사실 간병에 대한 보상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당하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죠.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밥상 앞에 앉았어요.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절 쳐다보더라고요. 여보, 나 당신한테 할 말 있어.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평소에 이런 분위기로 대화를 하지 않는 편이었거든요. 뭔데 그래? 우리 엄마 집으로 모시자.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두면 안 되지. 저도 모르게 밥 먹던 젓가락을 놓았어요. 정말 밥맛이 뚝 떨어지는 것 같았죠. 뭐? 우리 집으로 모시자고? 난 싫어.
단호한 제 대답에 남편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 싫다고? 당신 지금 장난해? 장난 아니고 진심이야. 난 싫어. 그동안 충분히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해.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놨어요. 엄마가 혼자 계셔. 80이 넘으셨다고. 혼자 계시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떡해?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나 외로우시겠어. 당신 이 집안 며느리 아니야? 아가씨 집으로 가시면 되잖아. 그래도 우리 집이 엄마 모시기엔 낫잖아. 그리고 내가 장남이라고. 장남이면 뭐 장남이면 무조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어? 아니 상식적으로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남편이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저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받아쳤죠. 당연해. 시아버지 간병도 당연한 거였지. 나 혼자 고생한 것도 당연한 거였고. 똑같아. 나한테 다 떠넘기는 거잖아. 나더러 그걸 또 하라고? 나도 너무 지쳤어. 진짜 사람 말을 왜 이렇게 삐딱하게 받아들이냐? 삐딱하게? 사실을 말하는 건데. 난 힘들고 불쌍한 거 안 보이지? 당신 눈엔 늘 어머니만 불쌍해 보이지. 나 그동안 매일 병원 다니면서 간병했어. 밤잠도 못 자고 내 일도 그만두고. 근데 돌아온 게 뭐야? 당연한 거다? 돌아가면서 간병했다는 말이나 하고 있고. 아니 그건 장례식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된 거지. 분위기? 당신도 그렇게 말했잖아. 다 같이 한 거라고.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남편이 말을 못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인정할게. 근데 그거랑 이거랑은 다른 문제잖아. 뭐가 달라? 나한텐 똑같은데? 어머니를 모시는 건 도리의 문제지. 이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우리 가족이잖아. 이럴 때만 나오는 가족이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가족? 나 가족이야? 꼭 이런 거 시킬 때만 가족들 먹이지? 그래, 그게 본심이지. 결국 나한테 떠넘기려는 거니까. 아버님 간병도 나,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나. 나는 뭐야? 간병인이야, 가정부야? 남편도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왜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해? 그래 알았어. 그때 내가 잘못했어. 인정한다고. 근데 그거랑 어머니 모시는 거랑은 다른 문제야. 엄마는 지금 아픈 상황도 아니고. 그래, 이번에 어머니 모셨다고 치자. 나중에 어머니 돌아가시면 또 다 같이 했다고 할 거잖아. 또 당연히 한 일이라고 할 거잖아. 당하기 싫어. 고생하고 나서 배운 게 그거야. 당신 식구들한테 뭘 해줘도 소용없다는 거. 남편이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소리를 질렀죠. 야, 그럼 도장 찍어! 우리 엄마 안 모실 거면 빨리 도장 찍으라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혼하자는 말이 여기서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전 그 사람을 위해서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시집살이부터 시작해 시아버지 간병까지. 근데 시어머니 안 모신다고 이혼하자고요? 이상하게도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나는 저 사람한테 그 정도였구나. 간병인이 필요했던 거지 아내가 필요했던 게 아니었던 거구나. 남편 앞에 가까이 가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주 차분하게요. 그래 그러자. 도장 찍어줄게. 뭐라고? 이혼하자고 했잖아. 그래 하자. 도장 찍어준다고. 남편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뒤늦게 깨달은 것 같았죠. 저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잠그고 침대에 앉았죠. 손이 떨렸죠. 근데 이 마음은 이상하게 편했어요. 진짜 결심이 섰거든요. 끝내자. 이 지긋지긋한 삶.
이혼 이야기가 나온 뒤부터 남편하고 냉전이 시작됐어요. 같은 집에 살면서 말을 거의 안 했어요. 밥도 따로 먹고 잠도 따로 자고. 남편은 제가 마음을 바꿀 줄 알았는지 며칠 있다가 말을 걸어왔어요. 여보, 내가 진짜 이혼하자는 건 아니었어. 아니 왜 대답을 안 해? 내가 사과하잖아. 전 계속 대꾸를 안 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입을 다물었어요. 다시 냉전이 시작됐죠. 사실 그때부터 조용히 이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변호사 상담도 받고 필요한 서류도 알아보고요. 30년 넘게 같이 살다 보니 재산 분할 문제도 있고 정리할 게 많더라고요. 얼마 뒤 남편이 출근하면서 저한테 뭔가를 내밀었어요. 받아. 당신이 이거 엄마 집에 좀 갖다 줘. 나 오늘 야근이야. 퇴근하면 10시 넘어. 슬쩍 쇼핑백 안을 보니까 옷이랑 건강보조식품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럼 내일 갖다 드려. 정 급하면 아가씨한테 부탁하던지. 아이 왜 그래? 잠깐이야. 갖다 주기만 하면 돼. 결국 제가 들고 갔어요. 솔직히 시어머니 얼굴 보기 싫었지만 물건이 급한 거라고 해서요. 오랜만에 시어머니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 뒤에야 문이 열렸어요. 전 당연히 평소처럼 인상 쓰시거나 뭐하러 왔냐고 할 줄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두 손을 덥석 잡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희숙이 왔어? 저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과 행동이었죠. 어머니 이거 갖다 드리려고. 잠깐. 아이고 그래 들어와.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거의 끌려가다시피 거실로 들어갔죠. 앉아. 여기 앉아. 뭐 먹고 싶어? 내가 뭐 갖다 줄까? 시어머니가 소파를 손으로 탁탁 치더라고요. 저는 어리둥절한 채로 앉았어요. 잠시 뒤 냉장고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시어머니가 뭔가를 들고 제 앞으로 왔어요. 이거 마셔. 목마르지? 음료수를 시어머니가 직접 컵에 따라 제 앞에 놓더라고요. 30년 넘게 한 번도 없던 일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따뜻하게 뭔가를 대접해 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제가 임신했을 때도 물 한 컵 직접 떠다 주신 기억이 없어요. 어머니, 저 금방 가야 해서요. 왜? 왜 가? 밥 먹고 가야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밥 먹고 가라니까. 내가 뭐 해줄게. 뭐 먹고 싶어? 시어머니가 다시 부엌으로 가려고 했어요. 저는 황급히 일어났죠.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저 일 있어서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진짜로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그래, 뭐 그럼 다음에 와. 자주 와, 응? 바쁜데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고맙다뇨. 여태 한 번도 못 들은 말을 지금 들으니까 오히려 무섭더라고요. 근데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문 앞에서 제 손을 다시 잡았죠. 희숙아, 바빠도 자주 와, 응? 내가 희숙이 보고 싶어. 네, 또 올게요. 밖으로 나왔어요. 문이 닫히고 나서도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렇게 하루아침에 변할 수가 없잖아요. 금반지 사건 때는 도둑으로까지 몰았고 시집살이 7년 동안 하루도 편하게 해준 날이 없던 분인데 심지어 시아버지 간병하는 것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던 분이 갑자기 저렇게? 남편과 이혼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저렇게 연기를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켜 검색창에 치매 초기 증상을 쳤죠.
화면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떴어요. 기억력 감퇴, 같은 말 반복, 시간과 장소 혼동, 판단력 저하. 그리고 제 눈을 사로잡은 게 있었어요. 성격 변화. 까다롭던 사람이 순해지거나 의심 많던 사람이 남을 잘 믿게 되기도 함.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곧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죠. 아들은 평소에도 시어머니를 자주 보러 갔었거든요. 민수야, 저번에 할머니한테 갔을 때 이상한 거 없었어? 이상한 거? 아,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 할머니 좀 이상하긴 했어. 뭐가? 밥 먹었냐고 3번이나 물으셨어. 내가 먹었다고 했는데도 또 먹고, 그리고 냉장고에 이상한 게 많았어. 유통기한 지난 거 엄청 많고 똑같은 반찬이 통 3개 들어있고. 역시나 제 직감이 맞았죠.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어요. 당장 식구들에게 다 알릴까? 사람 도리가 있잖아요. 치매면 빨리 병원 가야 하니까요. 일찍 발견하면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말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미워도 이런 일을 모른 척하기엔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폭풍의 시작이 될 줄도 모르고요. 저녁밥을 먹는데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낮에 어머니 뵙고 왔는데 상태가 좀 그래.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이 고개도 안 들고 밥을 먹다가 그제야 고개를 들고 절 보더라고요. 뭐? 엄마 어디 아프대? 아니, 아픈 게 아니라 치매 초기 증상 같아. 남편이 멍하니 저를 쳐다봤어요. 물건 갖다 드리러 갔는데 나한테 너무 잘해주시더라고. 손잡고 반가워하고 음료수도 따라주고. 밥 먹고 가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 본 적 있어?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말했어요.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남편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뭐랄까, 이 불쾌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태 엄마가 너한테 잘해준 적이 없는데 잘해줘서 치매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당황했어요. 이 말이 왜 이렇게 들리는 건가 싶었죠. 내 말 좀 들어봐. 그냥 깜빡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그래. 치매 초기면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도 있다 그러잖아. 혹시 모르니까 지금 병원 가서 검사 받으면. 남편이 손을 저었어요. 저는 답답했죠. 왜 이 사람은 내 말을 안 들을까 싶었죠. 우리 엄마 치매 환자 만들어서 뭐 어쩌려고? 요양원 보내려고? 모시자 할까봐 그래? 뭐? 빨리 요양원 보내서 집에 올 일 없게 하려는 거잖아. 아니면 뭐야? 뭐 어제까지 나랑 이혼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어머니 걱정? 그게 말이 돼?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내가 아무리 그래도 걱정돼서 한 말을.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꺼. 남편이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말도 안 나왔어요. 뒤에 남편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신우이랑 통화하는데 방문 사이로 새어나오는 목소리가 들렸죠. 별건 아닌데 오늘 저 사람이 이상한 말 하더라고. 아니, 엄마가 치매 같다는 거야. 아니, 나도 어이가 없어. 아니, 엄마가 자기한테 잘해주시니까 치매라나 뭐라나. 며칠 뒤에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받자마자 신우이가 쏘아붙이며 말했죠. 언니가 엄마 치매 아니냐고 그랬다면서요? 아니, 그게 저번에 어머니 잠깐 뵙고 왔는데 아무래도 좀 이상해서.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저 오빠한테 다 들었어요. 언니가 엄마 안 모신다고 한 것도 다 들었는데 이혼하려고 알아보다가 엄마 치매 환자 만들어서 재산이라도 어떻게 해보려는 속셈 아니에요? 난 솔직히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아가씨 눈엔 내가 재산이나 노리는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내가 그랬으면 아버님 그렇게 모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고생해가면서.
신우이가 코웃음을 쳤어요. 언니, 그 얘기 좀 그만해요. 맨날 그 얘기야. 지겹지도 않아요? 제가 답을 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어요. 걱정해서 한 말인데 이게 왜 이렇게 꼬이는 걸까 싶었죠. 그러다 며칠 뒤에 더 기막힌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와서 이러는 겁니다. 나 이번 달에 보너스 받았어. 500만 원. 이거 가지고 동생이랑 엄마 모시고 여행 다녀올 거야. 엄마가 요즘 우울해하시잖아.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느라 힘드실 테니까 여행이라도 다녀오면 기분 나아지실 것 같아서. 저는 황당했어요. 보너스 이야기를 통보로 들을 줄 몰랐거든요. 그 돈으로 여행? 아니, 나한테 아무 상의도 안 하고? 무슨 상의? 나랑 이혼한다면서. 아니, 아직 안 했잖아. 그래도 그건 남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내가 왜 이런 걸 상의해?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혼 이야기가 나왔다고 저를 아예 남처럼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신우이랑 시어머니 데리고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500만 원을 싹 다 쓰고 왔죠. 저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그날 밤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나는 진짜 남이구나. 아니, 처음부터 남이었구나. 가족이었던 적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이혼 결심이 더 확고해졌어요. 이 집을 빨리 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그날 이후로 이혼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변호사 선임하고 재산 분할도 어떻게 할지 상담받고 있었죠. 그러던 중 하루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금 할머니 집인데 아무래도 엄마가 와서 좀 봐야 할 것 같아. 뭔데? 집에 택배가 산더미야. 집안에 박스가 수십 개가 쌓여 있는데? 시어머니 집에 도착하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정말 택배 박스가 산더미였어요. 거실에 방에 심지어 부엌까지 박스가 쌓여 걸어다닐 공간도 없을 정도였죠. 이게 다 뭐야? 박스를 열어봤더니 건강보조식품, 조리도구, 옷, 신발, 온갖 물건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같은 물건이 여러 개씩 들어있었죠. 근데 시어머니는 방에서 평화롭게 TV를 보고 계셨어요. 또 홈쇼핑 채널이었죠. 어머니, 이 박스들은 다 뭐예요? 거실에 쌓여있는 거요. 어머니가 주문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아니, 여기 다 어머니 이름으로 와 있잖아요. 어머니가 전화로 시킨 거예요? 글쎄, 난 모르는데. 누가 보낸 거 아니야?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자기가 주문해놓고도 기억을 못하는 거였어요. 불안한 마음에 시어머니 통장을 확인해봤어요. 근데 내역을 보니 홈쇼핑 결제 내역이 끝도 없이 나왔어요. 한 달에 4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연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곧장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나 지금 어머니 집인데 어머니가 홈쇼핑에서 물건을 계속 사서 택배 박스가 산더미야. 근데 어머니는 자기가 산 거 기억도 못 하시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남편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금세 짜증 섞인 톤으로 바뀌었죠. 엄마가 뭐 좀 필요해서 산 거잖아. 쇼핑 좀 하셨다고 치매야? 똑같은 물건을 여러 번 사고 기억도 못하는 게 정상이야? 제발 병원 좀 가보라고. 알았어, 알았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참나. 그렇게 걱정되면 당신이 좀 모시지. 전화 끊기 전에 비아냥대는 목소리를 들으니 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역시 저 인간들은 끝까지 현실을 안 보려고 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더 말해봤자 나쁜 사람 되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알아서들 해라. 나는 손 뗐다 했죠. 이혼 서류 준비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어요. 재산 분할 협의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죠.
하루는 시어머니가 아들을 찾는 연락이 계속 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집에 가게 됐는데 낯선 남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5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절 보더니 일어나서 깍듯이 인사를 했죠. 아, 저 재호라고 합니다. 이모 조카요. 이모가 형수님 얘기 많이 하셨어요. 때마침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죠. 아, 희수가 왔어? 아이, 우리 아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시어머니가 분명 조카를 가리키면서 아들이라고 했거든요. 아이, 우리 아들이 요즘 자주 와. 착하지? 조카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네, 엄마, 제가 내일도 또 올게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엄마라고 아무렇지 않게 부르는 게 너무 이상했거든요. 조카는 절 보더니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아, 이모가 가끔 저를 형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그냥 맞춰드리는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속상해 하시니까. 아이, 불쌍하잖아요. 이렇게라도 행복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됐어요. 치매가 더 진행돼서 사람을 헷갈려 하는 거구나.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조카가 시어머니 옆에 앉아 손까지 잡고 너무 다정했어요. 엄마,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어요? 제가 사다 드릴게요. 그래? 아휴, 우리 아들 착하네. 우리 아들밖에 없다. 엄마, 맛있는 거 많이 사다 드릴게요. 엄마 좋아하는 거 다 사다 드릴 수 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죠? 근데 마치 연기하는 것 같았달까요? 시어머니가 불쌍해 아들인 척 해주는 게 아니라 아들 행세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게 이상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했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미 그 집안에서 마음이 떠난 사람이었어요. 이혼 서류도 거의 다 준비됐고 얼마 있으면 완전히 남이 될 사람이었죠. 내가 뭘 말한다고 들을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근데 자꾸 그 조카 얼굴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 손까지 잡고 엄마 하던 그 모습이요. 뭔가 찜찜했어요. 미운 정도 정이라고 아무리 나한테 못되게 굴었어도 시어머니가 사기당하는 꼴은 보기 싫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나중에 내가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는 게 마음에 걸릴 것 같았죠. 그리고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예감이 자꾸 들었거든요.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제가 먼저 불렀어요. 잠깐만, 저기 재호라는 사람 있잖아. 남편이 그제야 돌아봤어요. 이혼 얘기가 아니라서 그랬는지 조금 의아한 표정이었죠. 뭔데, 재호는 왜? 그래, 당신 말대로 곧 우리 남남이고 당신네 집안일에 상관없는 것도 싫겠지. 근데 그 전에 한 가지는 말해주고 싶어서. 그 재호라는 사람 나는 좀 찜찜해. 당신이 그 사람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온 것부터. 남편 표정이 살짝 굳었어요. 전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했죠. 그렇잖아. 갑자기 연락도 없다가 나타나서 어머니한테 매일 가는 게. 그때 보니 아들인 척까지 하던데. 절대 참견하라는 거 아니야. 듣든 말든 당신 마음인데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 잘하네. 이제 우리 남이야. 남의 집안일에 왜 참견이야? 이혼한다는 사람이. 그리고 솔직히 말할까? 난 당신이 엄마한테 한 짓이 더 이해가 안 가. 나한테는 지금 당신보다 나쁜 인간이 없다고 알아? 결국 그날 이후로 정말 완전히 시댁 일은 손을 뗐어요. 몇 주 뒤 이혼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였어요. 재산 분할 협의를 위해 남편 쪽 재산을 확인해야 했어요. 변호사가 자료를 정리해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분 재산이 많진 않네요. 아파트가 공동 명의이고 그 외에는 시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이 있는데 시가 4억 정도 되는. 그게 재산 분할 대상이에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남편분이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니까 참고사항이에요.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혹시 모르니까 등기부등본 한번 확인해보세요. 최근에 변동사항이 있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봤죠. 근데 소유자 이름이 바뀌어 있었어요. 몇 번이고 다시 봤어요. 착각이 아니었죠. 분명히 박재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조카한테 증여한 거였죠. 그걸 보자마자 급하게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민수야, 지금 할머니 집 가볼 수 있어? 할머니 통장 좀 봐봐. 빨리. 1시간쯤 지났을까? 아들에게 다시 전화가 왔죠. 아들도 놀란 목소리였어요. 엄마, 할머니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요. 1억 8천만 원 있던 게 다 빠져나갔어요. 지금 잔액이 30만 원도 안 돼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머릿속도 하얘졌죠. 뭐?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거야? 누구한테 보냈어? 이체는 아니고 2달 동안 조금씩 빠져나갔어요. 인출 내역 보니까 거의 매일 500만 원, 1000만 원씩 빠져나갔는데 할머니는 자기가 뺀 거 아니래요. 아무리 봐도 그 조카밖에 없었어요. 그 박재호라는 놈이 한 짓이 분명했죠. 첫 번째로 든 생각은 남편한테 전화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통화 버튼이 손가락에 멈췄어요. 얼마 전 남편이 비수처럼 꽂힌 말이 떠올랐거든요. 내가 왜 또 알려줘? 또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이번에도 말해봤자 또 나만 이상한 사람 돼.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며칠 뒤 집에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어요.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고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는데 하얗게 질린 남편이 들어왔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종이 같은 거였죠.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두 눈이 풀린 채로요. 남편이 손에 든 종이를 봤더니 얼마 전 제가 확인한 등기부등본이었어요. 엄마 집 재호 이름으로 바뀌어 있어. 돈도 없어. 한 1억 8천이 있었는데 재호는 계속 전화를 안 받아. 계속 안 받는데 아니 왜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남편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현관문이 또 열렸어요. 신우이였죠. 얼굴이 눈물 범벅이 돼 있었어요. 오빠 어떡하냐고? 신우이가 뛰어들어와서 남편을 보더니 울면서 소리쳤어요. 남편은 아직도 멍한 상태였어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죠. 오빠 이게 뭐야? 난 오빠가 알아서 한다니까 믿은 거야. 오빠가 장남이잖아. 장남이면 뭐? 너도 딸이잖아. 딸이랑 아들이랑 같아? 오빠가 책임져야지. 둘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소리 지르고 전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참 볼상사나웠죠. 이상하게 마음이 복잡했어요. 통쾌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그냥 담담했어요. 한참을 울던 신우이가 갑자기 절 쳐봤죠. 언니 혹시 알았어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네, 며칠 전에. 그 말에 남편 눈이 커졌어요. 며칠 전? 근데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알렸어야지.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내가 말하면 들었을 것 같아? 내가 말했지. 그 사람 조심하라고 했을 때 당신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 집안 일에 왜 끼어드냐고 했잖아. 어머니 제발 병원 데려가라고 했을 때 뭐라 그랬어? 나더러 재산 노린다고 했잖아. 내가 말해봤자 또 그럴 거잖아. 또 이상한 취급할 거잖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나는 할 말 다 했어. 내 말 우습게 알고 끝까지 안 들은 건 두 사람이야. 방 안에서 두 사람의 소리를 한참 동안 들었어요. 신우이 우는 소리, 남편 한숨 소리.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변호사를 만나고 왔어요. 얼굴이 더 안 좋아져 있었죠. 왜? 뭐래? 증여 당시 엄마한테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높대. 그게 본인 의지로 결정할 능력이 있었냐는 건데, 일단 치매 진단서가 없고 공증까지 받아뒀으니까. 공증? 그 새끼가 꼼꼼하게 준비했더라고. 그 증여 계약서 작성할 때 공증인 앞에서 하게 했대. 엄마가 맑은 정신으로 동의했다는 증거인 셈이래. 재산 환수는 어려울 수 있는데, 고소는 할 수 있는데 형사처벌이 된다고 해서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고 그러네. 남편 얼굴이 더 어두워졌어요.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죠. 그리고 그 새끼가 어머니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갔대. 6천만 원. 아파트 4억, 예금 1억 8천, 거기에 대출 6천까지. 전 재산이 날아간 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생긴 거였어요. 남편이 참담한 상황에 말을 못 잇더라고요.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상속된대. 상속 포기도 못하고.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저는 잠깐 그 얼굴을 봤어요. 30년 넘게 같이 산 사람이 저렇게 무너진 모습은 처음 봤죠.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한 번도 들은 적 없었으니까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제 앞에 앉았어요. 여보, 제발 이혼 진짜로 할 거야?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뭘 다시 생각해? 도장 찍으라고 한 건 당신이야. 그건 그때 화가 나서. 남편이 말을 못했어요. 어머니 안 모시면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이라고. 30년 같이 산 사람한테 이혼하잔 말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와? 난 당신이 그 말 안 했으면 이혼 안 했을 수도 있어. 힘들어도 그냥 전처럼 견디면서 살았을 수도 있었어. 근데 당신이 먼저 말했잖아. 도장 찍으라고. 그래서 찍어주는 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 무슨 기회? 저는 피식 웃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죠. 미안해.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못했어. 도저히 나 혼자는 못 살 것 같아. 어머니 재산 있을 땐 이혼하자더니 재산 날아가고 빚만 남으니까 다시 시작하자고? 당신 지금 빚 떠안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아. 나한테 빚 나눠 갚자고 하는 것 같네? 아니야, 정말 아니야. 엄마 일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잘리게 생겼고 빚도 있고. 나 혼자는 진짜 못할 것 같아서 그래. 제발 옆에만 있어줘. 어? 옆에만 있어주면 돼.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저는 바로 손을 뺐어요.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혼자서 어떻게 살아?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줘. 남편의 어깨가 들썩거렸어요. 울고 있었죠. 그동안 이 사람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그것도 다 큰 남자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고 우는 걸 말이죠. 아버지 간병 당신 혼자 하게 한 것도, 어머니 치매라고 했을 때 안 들은 것도, 당신이 재호 조심하라고 했을 때 안 들은 것도 다 내 잘못이야. 다 잘못했어.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내려다봤어요. 진짜 불쌍해 보였어요. 난 걱정해서 한 말인데 당신은 날 항상 의심했어. 당신이 나한테 한 말 기억나? 어머니 이상하다고 했을 때 모시기 싫어서 요양원이나 보내려는 여자로 만들었고, 신우이랑 여행 간다고 보너스 다 쓸 땐 남이니까 상의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 이미 당신한테 난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 남편이 대답을 못했어요. 당신은 나를 늘 그렇게 취급했어. 필요할 때만 아내고 필요 없으면 남이고.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그때 이 한마디만 해줬으면 됐어. 고생했다. 고맙다.
나 그 한마디만. 이제 와서 무릎 꿇으면 뭐해? 30년 동안 매일같이 무시하고 살았으면서. 남편이 바닥에 이마를 박았어요. 엉엉 울기 시작했죠. 됐어. 당신이 뭐라 해도 무릎 꿇어봤자 소용없어. 내 마음 안 변해. 희수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나 혼자서 도저히 이겨낼 자신이 없어.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공포에 가득 찬 눈이었죠. 당신 지금 무서운 거지? 혼자 되는 것도 그 많은 일을 해나가는 것도 다 무섭지? 나는? 나는 안 무서울 것 같아? 시부모님 눈치 보면서 당신만 보면서 매일 무서웠어. 근데 당신은 한 번도 내 편 안 들어줬어. 늘 당신 식구들 편, 내 편인 적 한 번도 없었다고. 그런 사람이 이젠 옆에 있어달라고? 웃기지 마. 남편이 바닥에 엎드려서 서럽게 울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한참 봤어요. 근데 마음이 안 움직였어요. 도리어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될 것 같다는 느낌밖에 없었죠. 일어나. 보기 싫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울지 마. 당신 눈물에 안 흔들리니까. 나 간다. 여보, 제발. 등 뒤에서 남편이 울부짖었어요. 저는 차갑게 돌아서서 집을 나왔죠. 필요한 것만 챙겼죠. 옷 몇 벌,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이게 맞는 걸까 싶었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 말을 반복했어요.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30년이 끝났어요. 마지막으로 이혼 서류를 변호사에게 확인받고 법원에 접수하고 난 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가슴속에서 뭔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짊어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이혼하고 이제 6개월이 지났네요. 남편은 월세방에서 혼자 살고 있대요. 회사에서 명예퇴직까지 당하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빚 갚느라 허덕이고 있대요. 그리고 시누이는 남편이랑 별거 중이래요. 아예 친정빚을 우리가 왜 같이 갚아야 돼? 시누이 남편이 그렇게 말했대요. 매일 이 일로 싸우다가 결국 별거하게 됐다고요. 조카 박재호는 해외로 도망갔대요. 고소장 접수했는데 수사가 진행 중이래요. 근데 재산 환수는 어려울 거래요. 이미 다 빼돌리고 도망갔으니까요. 가끔 생각해요. 내가 더 강하게 말했으면 달라졌을까? 근데 어쩌겠어요. 내 말 안 들은 건 저 사람들이니까요. 결과는 저 사람들이 책임지는 거죠. 얼마 전 아들이 저한테 이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잘하셨어요. 뭘? 이혼하신 거예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할아버지 간병도 엄마가 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시고요. 시어머니는 이제 아무도 못 알아보세요. 자식들도 손주들도 기억이 다 사라졌대요. 근데 이상하게 저만 알아보세요. 이상한 일이죠. 누군가는 저는 나쁜 며느리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보면 전 제가 할 수 있는 선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젠 그동안 쌓였던 원망도 서러움도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사실 도장을 찍었을 때 전 이혼 도장을 찍는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 시작 도장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하고 싶은 일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저처럼 참고 견디기만 하며 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부디 마음의 자유를 얻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네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